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해 레벨업을 시작한 우리 증시 이번 주 연속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시대로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증시를 둘러싼 리스크들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의 경제 정책을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공정경제, 혁신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를 통한 소득 성장, 이 세 가지였는데 생각해 보면 상식으로 보면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지면 혁신이 발생하고 혁신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를 거꾸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가장 먼저 내세웠고 그리고 혁신경제를 두 번째 내세웠고 공정경제 3법을 마지막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를 했죠. 이걸 그대로 코스피 5천에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본시장을 보면 우선 공정한 경쟁,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상법 개정이죠.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이게 이제 첫 번째 5천 시대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교두보고, 이게 발생을 하면 자본시장으로 일단 유입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수급이 유입이 되겠죠. 자본시장의 돈은 은행권의 돈보다 훨씬 리스크를 감내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럴 때 5천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이 나오는 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밸류업은 가장 마지막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당과 자사주만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먼저 정립하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데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수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이 첫 번째 단추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게임의 룰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채찍을 들고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로 정립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공정성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우리 기업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시총 순위 변화를 보면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총 순위 두고 자리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코스피 5천 시대에는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자리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변화했는지 짚어주시죠. 시총 10위 탑 10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유지했습니다. 셀트리온 빠졌고요. 바이오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남아 있고 이건 그대로 간 상태로 네이버 카카오가 빠져버렸고요. 플랫폼주가 빠져버렸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방산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중공업이 들어온 게 자동차주. 그러니까 전통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는 유지를 했고요. 플랫폼주가 빠졌고 그 자리를 방산주가 차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인적 분할을 단행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성 바이오의 인적 분할을 한마디로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60평 아파트를 40평, 20평으로 쪼개서 각각 재개발이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한 20~30%의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자체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삼성 바이오 인적 분할을 삼성 그룹주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 측에서는 뭐 아니라고 거부를 하지만 제 생각에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은 삼성 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활용 점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중간금융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사를 가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텝을 밟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에 대한 밸류업이 하나의 축이 있을 것이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에 대한 수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3위 진단해봤고 다음으로는 4위인 LG 에너지솔루션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좀 많이 투자를 하셨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섹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흐름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우선 영업이익이 31%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IRA 수정안 우려되는 것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유럽 쪽에 뭐 캐즘이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제 단지 이제 에너솔루션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ESS라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철옹성 같았던 중국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체리 자동차에 6년간 1조 원 정도를 납품하게 하는 걸로 지금 신고를 했죠.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46 사이즈의 운동용 배터리가 중국보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돌파구가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쉽게 반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돌파구 관련된 헤드라인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4위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 시총 순위를 보면 5위 쟁탈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거의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 지난달만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그리고 현대차 이 세 종목이 5위 자리를 놓고 순위가 6번이나 네, 맞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 황제주 등극이 머지않은 시점, 황제주 등극과 함께 5위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단 있고, 아마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종식시키더라도 저는 이 전쟁의 종식이 오히려 방산주의에는 또 호재가 된다.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로 아마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황제주 등급은 뭐 곧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5위 자리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실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5위 자리는 수정을 하면서 황제주 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위 자리를 수성하던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변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관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현대차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역시 이제 관세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1분기 때 밀어내기 한 것이 지금 2, 3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미국 그 HMG 그 공장 자체를 돌려서 그나마 이 관세를 그나마 피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현대차가 작년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지금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실적 면에서 지난해 실적을 터치를 못할 것 같고, 이 상황이면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약보합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관세 인상분이 차량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직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관세 인상분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는 게 하반기거든요. 이 하반기에 그러면 HEV하고 SUV 중심의 라인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인데, 미국 자동차 시장이 빨리 달아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수익성 면에서는 HEV하고 SUV 라인업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업이익선을 지킬 수 있는데 하반기에 이 시장을 수성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고부가 가치 차량으로 꼽히는 HEV 그리고 SUV 라인업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앞서서 5위 자리 쟁탈전 이야기를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이야기를 했고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KB금융입니다. 최근에는 또 밸류업 정책에 좀 탄력을 네. 받으면서 주가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허니문 랠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것도 이미 다 반영된 것 같고요. 추가로 그 잠재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나마 밸류업 정책인데, 그 부분도 이미 금융주주들은 거의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서 KB금융에 대한 추가 동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소진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나올 때부터 이미 뭐 지주사와 그다음에 정권사 그리고 금융주들은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된 상태라서 지금
그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한 것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 상황이면 KB금융은 남아있는 건 환율 정도 포커싱이거든요. 왜냐하면 12상 계엄 때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한 100원 정도 떨어져 있는데 환율이 감소하면 CT1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도 개선돼서 이게 이득으로 가는 정도의 포텐셜 이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은 KB금융 주가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KB금융은 악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남아있는 정도는 환율 정도인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계신 토픽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역시 PBR이 0.5 이하인 지주사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자본시장법 개정, 이게 그나마 아직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PBR 0.5 이하인 지주사 정도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과제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